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세계환단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3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학술문화제 개막식 사회를 맡은 학술이사 최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이 고조선의 창업자이신 단군 왕검님의 탄강일입니다. 음력 5월 2일인데요. 저희들이 1년 전에 학술문화제 일정을 계획했었는데 이렇게 상서로운 날에 학술문화제 개막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역사 광복을 이루라는 우리 선조들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학술문화제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4개 부문에 39편의 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가 저희 대한사랑의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학술문화제가 끝나고 맞이하는 일요일인 6월 25일입니다. 돌아오는 6월 25일 일요일에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한류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 빛꽃, 그 실체를 최초로 밝힌다라는 주제로 저희 대한사랑의 상임 고문님이신 안경전 SB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장소는 이곳과 다르게 서울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사랑의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환단고기 완역본 출간과 더불어서 환단고기 북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해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정말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직접 해외에서 진행될 때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해외까지 직접 현장 참석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하셨거나 또는 SB 상생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접했던 분들께서 참석하신다면 이번 환콘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시계천 5920년, 단군기원 4356년, 2023년 6월 19일 2023 대한국제학술문화제의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학술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대한사랑의 이사장 이취임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제5대 이사장으로 윤창열 교수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전임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박석재 박사님께서 지난 4년 임기 동안 대한사랑의 발전과 더불어서 역사 광복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학술제 개막식의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인 이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임 이사장님께 법인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이사장님께서 신임 이사장님께 법인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임인 박석재 전 이사장님의 이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강대를 좀 옮겨주시죠. 큰 박수로 이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이사장님은 제 유튜브 채널에 모셔서 같이 말씀 나눈 바도 있지만 한마디로 환단고기의 수호신 같은 분입니다. 저랑 동갑이시지만 저처럼 가볍지 않고 언행 하나, 조그만 언행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선비시면서 또 가끔 유머스러운 말씀도 하시는 정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분입니다. 특히 저는 한자를 많이 몰라서 참 역사 공부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한의학까지 통달하셔서 삼신오제본기를 완벽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우리 윤창열 교수님을 보고 항상 부러웠습니다. 성함도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이고 우리 새 대한사랑 이사장님은 윤창열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사랑 이사장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물러나서 알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우리
전라도 천연사에 맞서서 우리가 학문을 발표할 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물러난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요즘은 밤에 자다 중간에 깨는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식구한테는 돈 적게 쓴다고 칭찬 듣습니다. 그다음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작 관둘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저는 벗어서 좋지만 이제 다른 분한테 씌워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역사 전쟁이 또 시작되는 전쟁이 아니라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제가 물러나게 돼서 그 점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훌륭한 이사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의 꿈이 기어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공직 생활을 하고 해본 결과 전임 기관장이 자꾸 나타나고 나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일만 조용히 하고 있겠지만 저는 대한사랑을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대한사랑의 수호신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사랑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날씨가 금년 들어가지고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대한사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대 대한사랑 이사장으로서 대한사랑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임을 하시는 박석재 이사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사랑은 2013년에 창립된 이래 금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초대 박성수 이사장님, 그리고 2대 신민식 이사장 대리, 그리고 3대 남창희 이사장님, 그리고 4대 박석재 이사장님을 거쳐 제가 오늘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사랑은 그동안 대한사랑의 상임 고문인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이 간행한 그 역주본 환단 고기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민족사의 뿌리를 밝히고 인류의 원형 문화를 복원하고 그리고 9,000년 동안 이어온 국통맥을 바로잡고 황국사관에 뿌리를 둔 식민 매국 사학을 타파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 광복을 위해 힘찬 전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4년의 임기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임기 중에 대한사랑 월간지를 간행을 하여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 이를 대중화하여 국민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모든 국민들이 거듭 태어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 자리가 백범 기념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철학도 정치 경제 학설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민족의 혈통만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은 민족 단합의 근원이며 민족 자존의 원동력이며 민족 발전의 추진력이 됩니다.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소화를 벗어나 대하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사랑이 이 민족 의식과 민족 정신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 국민들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큰 역할을 하실 윤창열 이사장님께 큰 응원의 꽃다발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임 이사장님께서 전임 이사장님께 대한사랑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서셔가지고 서로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박석재. 귀하는 잃어버린 대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본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역사 복원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고락을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과 열정으로 대한사랑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사랑 회원 모두의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신시계천 5950년, 단군기원 4356년 6월 19일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 윤창열.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을 준비한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박석재 박사님께 끊임없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예, 앞으로 우리 박석재 박사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큰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박석재 박사님께서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문 위촉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윤창열 이사장님께 큰 힘을 보태주실 세 분의 고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현님과 김상우님, 박인봉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저쪽에 서셔가지고 예,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은. 예, 위촉장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 이사장님 쪽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서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강석현 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강석현, 귀하를 대한의 뿌리 역사와 원형 문화의 정신을 되찾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신시계천 5920년, 단군기원 4356년 6월 19일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 윤창열. 다음은 김상훈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김상훈, 이하 동문. 마지막으로 박인복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박인복, 이하 동문. 예, 단체로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단체로. 앞으로 이 세 분이 윤창열 신임 이사장님께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열 이사장님께서 2023 대한국제학술문화제의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대한사랑이 2013년 5월 달에 그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지 금년 2023년을 맞이해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사랑은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1만 년의 국통맥을 회복하고 또 뿌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 한민족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 광복 단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대한국제학술문화제를 개최하여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역사 광복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일제의 황국사관에 입각한 그 식민 사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 강단 사학자들과 끊임없는 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었지만 역사만은 아직도 오히려 그 식민 사학이 더욱 토착화되고 고착화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그 전라도라는 명칭이 1018년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전라도 천년사를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광주시가 합동으로 협의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간행을 했는데, 그 전라도 천년사의 주된 내용이 전라도를 야마토 외의 식민지로 그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의 여러 학술위원들이 뭐 그들과 치열하게 그 전쟁을 하고 또 그들과 연합을 해서 시민들과 연합을 해서 뭐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사학의 아주 3대 주제라면은 이 영년의 축소. 그래서 우리는 한 2000년밖에 역사가 안 된, 그것도 한사군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그 민족이라는 굴레를 씌워 놓았고, 그리고 영토에 있어 가지고는 이 한반도에 국한된 그러한 영토 반도 사관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그 반도 사관을 혁명하는 그러한 주제로 잡은 것도 그러한 연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아주 간악하게도 우리 민족은 열등한 민족, 그래서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뭐 그러한 논리를
국민들을 쇠뇌시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재 선생이 얘기한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역사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대주의자처럼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식민사관을 타파하는데 대한 사랑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가지고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그리고 대한사랑의 모든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5일 동안 성대한 그 축제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학술대회 개식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학술문화제의 주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경사 연구로 반도사관을 혁명한다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누구보다도 국경사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신 복기대 교수님을 모셔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그 성대한 학술회의를 다시 참석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그 국경사라는 오늘 새로운 그 연구 분야를 갈래를 가르는 날이라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국경사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경사를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연구진도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곳곳에 이제 전파를 하면서 국경사라는 하나의 어떤 그 학문 분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짧게 시간을 주셨는데 잠깐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국경사 연구의 중요성과 그리고 축사를 오늘 부탁받은 축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흉노의 대제국을 이룬 묵뚝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뚝선우는 어렵게 지금 내몽골 초원 반사막지대에서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때 힘이 약하니까 동호에서 묵뚝선우에게 너의 애첩을 달라 줬습니다. 그리고 너의 가장 사랑하는 말을 달라 줬습니다. 그런데 동호가 묵뚝선우의 만만함을 보고 그러면 저기 빈 땅, 사막 땅, 천리 그 땅도 나에게 돌려줘라. 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묵뚝선우가 자기 신하들 보고 물어봅니다. 저 사막 저 땅을 줄까 말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어리멍텅하게 얘기한 신하들을 다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나라의 근본은 땅이다. 땅이 모래 땅이든 사막 땅이든 그 초원이든 간에 그 땅을 너한테 돌려준다고 니들은 나라를 경영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해서 그 땅을 주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현장에서 목을 치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동호를 공격해서 오늘날 동호를 없애버렸습니다. 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을 1948년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세웠죠. 마사다 요새가 파괴가 되면서 거기서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처절하게 지냈습니다. 처절하게.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마지막으로 가스실로 끌려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 유대인들의 자기 땅을 갖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신이 앉아서 쉬고 누울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
어리버리한 선조라는 임금을 만나서 일본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호되게 당했는데 저는 일본한테 당한 것도 더 큰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만주 지역의 땅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선조 때부터 우리 그 만주에 있는 국경선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그걸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만주 땅을 선조가 흐트러진 만주 땅을 남구만이라는 분이 다시 찾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다시 찾아 놓습니다. 여러분들 울릉도 조선시대 때 일본한테 준다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주는 거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남구만이라는 분이 다시 영의정에 복직하면서 그 일본한테 땅을 그 울릉도를 내주기로 한 그 문서를 찢어 없애면서 울릉도가 지금 오늘날 이 한국 땅으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남구만 선생이 1711년에 돌아가십니다. 1712년에 청나라에서 바로 조선과 영토협정을 국경협정을 들어와서 이른바 백산 그 정계비 협정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조선에 적지 않은 땅이 청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 청나라 넘어간 그 땅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다가 1907년, 1909년 간도협정을 맺으면서 이 나라 영토가 쪼그러들었습니다. 1913년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반도 사관을 만들었고 그 사관에 의해서 그 한국은 반도 그 사관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영토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영토를 지켜주겠습니까? 안 지켜줍니다. 간도 문제 굉장히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반기문 장관은 간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간도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거죠. 외교부 장관 때 그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영토 누가 지켜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켜달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앞장서서 합시다.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축사는 앞에서 잠깐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말문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학자는 아니지만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내일이다 생각할 때 우리의 영토가 지켜지고 우리의 역사적 영토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우리 복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그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운동에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안경전 상임 고문님의 축전이 있겠습니다. 축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요일 날 환단곡이 북콘서트가 준비되는 관계로 현장에는 못 오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사랑은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 광복운동에 대사회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5대 이사장으로 윤청렬 박사님이 취임했습니다. 윤 박사님은 동양의 철학과 역사, 문화에 능통하고 특히 중국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누구보다 역사 답사를 많이 해왔고 환단고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식견이 높고 정직한 학자입니다. 대한사랑이 환국, 배달조선 1만 년 역사 국통맥을 바로 세워서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 역사 시대를 준비하고 한국의 역사 복원과 원형문화 광복운동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지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며 새 이사장 취임에 축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6월 25일에 환단곡이 만 10주년 특별 콘서트를 합니다. 한류문화 근원의 실체를 한국의 역사 문화사에서 처음으로 밝히고
지구촌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한 환단고기의 실제적인 체험적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상임고문 안경전. 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5대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단군 왕검님의 탄신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무대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뮤지컬 배우 황건아 씨를 초대했습니다.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를 다룬 뮤지컬 영웅의 대표곡인 영웅과 장부가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는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축하 무대 첫 번째 넘버 앞서 설명드렸듯이 뮤지컬 영웅에 나온 영웅이라는 넘버입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독립운동의 일대기를 담은 넘버로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넘버는 그게 마지막에 달하여서 부르는 장부가라는 넘버입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마지막 순간을 담은 넘버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내 어머니 가슴을 헤집는 이 시간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멋진 공연을 해주신 황건아 씨에게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를 들으면서 학자는 연구의 장에서, 그리고 저런 배우들은, 가수들은 또 예술과 음악으로서 우리의 선조들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은 이번 개막식의 기조 강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신 허성관 전 장관님을 모셔서 우리 역사의 북방 강역이란 주제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대한국제학술제 개최를 오늘 대한국제학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조 강연으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몇 주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중국 역사갑사를 다녀왔는데 삼강평원 쪽을 쭉 다녀왔습니다. 제가 눈강평원, 요동평원, 뭐 후른베이얼 초원 이쪽은 가본 적이 있어갖고 그랬었는데 삼강평원은 못 가봤는데 이번에 그 가보게 돼서 따라갔더니 여러 가지로 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특히 오늘 북방사 관련하는 문제들도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또 방금 그 영웅의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뭐 세 번째지만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그 현장을 다시 한참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게 우리 역사의 북방 강의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에 맞춰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먼저 우리 그 북방 강역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무슨 문제들이 주로 논의의 대상인가 하는 그 쟁점이라 그럴까요? 논의의 대상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지금은 이 강역이라고 그러면은 강역에는 우리 현실 강역과 역사 강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강역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역사 강역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역사 강역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역사 강역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희망도 있습니다. 또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다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역사 강역 제가 15개 문제를 제 나름대로 그냥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역사 강역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 땅, 그 역사 강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 강역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 해결도 되고 있고 한 것이 첫째, 고조선 서쪽 국경이었던 폐수 강이죠. 폐수가 지금 북한의 대동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많이 들었죠? 분명히 대동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폐수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점이 있지만은 아마도 이것은 분명히 사료에 나오는 것은 중국 하북성 쪽 또는 요령성 서쪽을 흐르는 강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인데 지금도 대동강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옛나라 때 옛나라 장군 징계가 고조선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고조선을 침입해서 동쪽 천리 또는 이천리 땅을 잃었다. 그래서 고조선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령성 조양에 있는 조양박물관에 가면 있습니까? 그 앞에 딱 뭐가 되는 거는 징계를 딱 멋지게 그려놨어요. 사적을 딱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사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징계가 진격한 방향은 북쪽이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또 사서에도 북쪽이라고 나와 있죠. 꼭 정북쪽은 아니라도 동북쪽도 북쪽이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 동쪽으로 고조선을 침략했다고 그러느냐, 왜 동쪽이라고 우기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 의무시고 또 이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 답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이 과연 평양에 있었는가? 이건 분명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악착같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료는 물론 하나도 없죠. 그래도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이 답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대가 내려오면은 고구려 때 들어와서 고구려 서쪽 국경,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다 그럽니다. 고구려는 큰 나라였지만은 서쪽 국경은 절대로 지금의 요하를 넘지 못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고구려 서쪽 국경이 요하였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강단사학자들이 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모본왕 때 고구려가 군대를 동원해서 상곡, 의양, 우부평, 지금 태원까지 정벌을 합니다. 정벌을 하니까 후한에서 잘 달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태조대왕 때 요새에 10개성을 차지해서 10개성을 쌓았다. 왜냐하면 모본왕 때 점령했던 그 관련된 지역들을 영구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훨씬 더 요하 서쪽까지 고구려가 진출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요하를 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는 장수왕이 남진전객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장수왕이 옮겼던 수도가 과연 지금의 평양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평양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도시를 이해하는 이름일 수도 있고 그저 수도라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산서성에도 가면 평양이 있어요. 그 평양이 무엇입니까? 연임금이 도입했던 데가 평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만 가지고 지금 평양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답변을 해줘야 될 건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강역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백제도 있잖아요. 백제가 북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대륙에도 백제가 있었고 요서군, 진평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열도 백제도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도 백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륙 백제와 열도 백제는 과연 허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건 절대 허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중국적 사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중국적 역사학자들이 뭐 이쁘다고 반도에 있던 백제가 이런 땅을 점령했다고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못하면은 앞에 이야기는 또 주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문제들은 요래서 이것이 틀렸다 하고 분명히 논문으로 반론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문으로 명백하게 반론을 쓴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 고구려가 망한 후에 668년에 서기 당나라가 고구려 영토 내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일종의 총독기관이죠. 그 안동도읍가 과연 평양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지 않고 요동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양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라가 때려 공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쫓겨가지고 더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동도어부가. 그러면은 이 부분도 안동도어부 초기 설치가 평양이 아니고 요양이고 나중에 쫓겨간 데가 파림작이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족사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강단사학계가 반론을 제기하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강형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8번째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연천 파주가 가면은 칠중성이라고 있고 그 매소성이라고 있고 무슨 고구려 성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칠중성 옆에 그 매소성이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 매소성이 신라가 당나라가 점령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한 거둔 곳이라고 그렇게들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소성 전투가. 그리고 이 매소성 전투에 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놀래가지고 안동도읍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매소성 전투에 동원됐던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20만, 신라 군대가 5만 이렇게 하고 또 일부 다른 사서에 하면은 당나라 군대가 7만이라고 그럽니다. 7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매소성 칠중성 근세에 아무리 가서 들여다봐도 20만 군대하고 신라 5만 군대 또는 당나라 7만 군대하고 신라 5만 군대 12만 군대가 모여서 싸울 만한 넓은 땅이 없습니다. 넓은 땅이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인데 육군 병장 출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전략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만한 큰 대군이 모여서 전투를 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전투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광활한 평원 근처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맞다는 이야기죠. 그 강 양쪽에서 12만 군대 또는 25만 군대가 모여가지고 싸웠다. 이것도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이 만주를 또는 그 북한 쪽의 고구려 강역을 실효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했겠느냐 하는 이것도 하나의 물음인데 이 물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중국 길림성은 만주 원료에 의하면은 신라의 계림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만주 원료고에서 써놨습니다. 이 만주 원료고는 청나라 때 편찬한 책이지만은 당시 청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것은 이것이다. 의심이 간다 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편찬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면은 계림에서 길림이 나왔다고 그러니 지금 길림성 이것 자체가 계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 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주원료고를 편찬한 것이 아니겠느냐. 걸륭제 때 말이죠. 그럼 이것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학자들이 강단사 학자들이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신라는 삼국을 통일해놨다 그러고 그저 평양 이남만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당나라가 북쪽은 다 차지하고 있었느냐?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발해가 불응할 때까지. 아니 발해가 건국할 때까지.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서 다 배웠고 지금 역사책에도 만져 있지만은 이제 10번입니다. 10번.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웠는데 거란족이 요하, 이동, 만주, 중부, 남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는가? 이것도 분명히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답변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 답사를 다녀보면 있지 않아요? 요하, 이동 쪽 그리고 심양 그 이남선 이쪽에서는 거의 요나라 문물, 유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하 서쪽, 예를 들면 조양 가면은 조양에 요나라 탑이 큰 게 2개가 있고요. 거기에 요나라 유적들이 많습니다. 박물관에도 요나라 유물들 다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빈 위에, 치치알 그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과거에 거란족 요나라가
소위 겨울에 정사를 보던 날발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 이름도 있고 여러 개의 그 토성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요나라 때 만들어져 가지고 금나라 때도 사용했던 토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역사책에 요나라 장춘주다, 여기서 날발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남쪽에서는 우리가 전국 박물관에 그 지역마다 다 박물관이 있는데 다녀봐도 요나라 유물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유물로 볼 때 순전히 아마추어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라가 방금 중남부 지역 요하 동쪽, 이거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했다. 그리고 발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동당국을 건설해서 뭐 아들이 다스렸다, 나중에 무슨 반란이 일어났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것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했으니까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여진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 그 여진족들과 고려와 또는 그 앞에 신라와 그 관계들은 어떠한 관계였을까 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나름대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의 북방 강력이 확정이 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보면 있잖아요. 고려 때 북쪽 국경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의주에서 원산을 잇는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산을 잇는 선으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교과서에다가 무저시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그 발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려 광종 10년에 군사를 발해서 요양 근처를 다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2개의 줄을 설치했다고 고려사 절여와 고려사에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심양까지, 신의주에서 심양까지 지금 거리로 대략 고속도 거리로 270km입니다. 270km. 그러면 그 270km 땅은 무슨 땅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광종 10년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란족들이 동쪽에 있는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면서 신라에 대놓고 길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물론 안 빌려주죠. 어디에 있는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는데 고려에 대놓고 길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그것도 뭐 그건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도, 그래서 그 국경도 분명히 이 신의주 안변선을 잇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맞다 틀리다 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고 이것이 아니고 더 북쪽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면 강단사학자들은 왜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근거를 대서 반론을 제기를 해줘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12번째 의문은 이거죠. 요나라 시기, 금나라 시기, 원나라 시기, 우리 역사로는 고려 시기입니다. 이 고려의 국경 변천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대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방 강력이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나라는 그렇다 치고 금나라는 그 예종 몇 년입니까? 1103년인가요? 1103년인가 그런데 그 17만 군대를 동원해서 그 윤관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지금 여진족을 정벌하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여진족들이 그 땅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돌려줘요. 돌려주니까 그 여진족들은 고려에 국서를 보내기를 뭐로 보냅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써놓고 앞으로는 고려 쪽을 향해서 기와장 한 장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은 지금 상강평원 지역인데 지금도 가보면은 뭐 논이 경지정략,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몇 주 전에.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전부 논입니다. 정말 그냥 비옥한 풍요로운 곳이죠. 물론 그때는 그것이 전부 산림 지역이고 또 늪지고 이래서 개발이 잘 안 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걸 돌려줍니다. 그걸 돌려줬더니 그로부터 8년 후에 1115년에 그 여진족 추장 아골타가 뭐랄까 금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즉위를 하잖아요. 8년 후에. 그러면 그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8년 황제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만주에 있던 그 땅들, 고려하고 사이에 있었던 그 땅들,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것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또 그 이전에 고려사나 고려사 절호를 보면은 여진족이나 그 북쪽에 있는 추장들이 고려 조정에 방문을 옵니다. 조공을 바치러. 거의 일주일마다 와요. 누가 따라오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주 오는지 놀랄 정도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북방강요하고서 의문은 이겁니다. 고려 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조민수하고 최영을 도통타로 해서 그 요동정벌군을 띄우지 않습니까? 위화도에서 결국 회군을 했지만은 이 요동정벌군이 왜 일어났는 거라면 있잖아요. 명나라에서 주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요동에다가 22개 군사기지를 만듭니다. 제일 동쪽, 제일 북쪽에 있던 것이 소위 철령입니다. 철령이를 딱 만들어 갖고 명나라에서 철령이 이남 여기까지는 철령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하고 국경을 획정하자. 남쪽까지도 고려 거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뭡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철령이 남쪽은 전부 우리 거다. 하고 이제 티객, 태객, 신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들었던 철령이가 어디냐는 거죠? 철령이가. 그 철령이를 제가 찾으러 한번 가봤는데요. 2017년 5월 달에 가서 3일을 헤매고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다시 문헌을 더 뒤적거리고 이래서 8월 달에 가고 찾았어요. 정확한 그 철령의 위치가 어딘 거라면은 신명공항에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봉집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철령이 처음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철령이 때문에 분쟁이 생겼으니까 고려에서 정벌을 하러 가려면은 철령이를 정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벌해야 국토를 그대로 방역을 그대로 수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당사학자 일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철령이는 평안남도 안변에 있다. 왜 안변에 있느냐? 안변에 가면 철령이라는 쬐끄마한 고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조 배운 것 중에 백사 이항복의 시조가 있습니다. 철령 높은 데 쉬어가는 적으로마 무슨 고신원류를 비삼아 띄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조가 있는데 그 다음은 철령이에요. 그 철령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명나라가 설치한 철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사기지를 공격하려면은 안변 쪽으로 가야지 왜 압록강 쪽으로 가고 위화도에서 요동정벌군까지 그쪽으로 가냐 이 말이죠. 물론 그 정벌군의 명나라에서 놀래가지고 그래 맞다 너그 땅이다 하고 철령이를 옮깁니다. 그 옮긴 철령이는 지금 명백하게 자료가 남아있는데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100km 정도 가면은 철령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철령시에는 국에 두가 있는데 구가 두 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은주구든가? 근데 은자가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구 박물관에 여기는 옛 철령이가 옮겨온 터다고 딱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철령이 지금이라도 안변이라고 옮기고 거기 안변하고 신의주를 잇는 선이 고려 북방강역이라고 하는지 역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고 요 제기된 의문이 틀렸다면은 반론을 제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저희도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북방을 개척을 했는데 육진,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북쪽 국경을 압록강과 도만강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등등 보면은 이 국경은 훨씬 더 그보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군 육진도 도만강, 압록강 남쪽에 아니고 일부는 남쪽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부는 훨씬 더 북쪽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인 경우에는 1차 사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료. 그럼 세종실록 시리즈, 태종 시리즈, 그 다음 명사, 이런 거 읽어보면 그대로 있는데 참 깝깝한 문제다 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강역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 일식을 해야 될 게 발해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에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에는 조선이 있었어요. 무헌 김교헌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것이 있죠. 조선이 1910년에 일제 망했잖아요. 대한제국이. 그리고 1910년에 역시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무헌 김교헌 선생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 남국과 북국이 동시에 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발해 신라, 금과 고려, 청과 조선 이 시대를 우리가 그분이 이야기했다시피 남북국 시대라고 자리매김을 해야 발해와 우리 역사가 되고 청도, 금도 우리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새로 남북국 시대로 볼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가 있다. 특히 남북 관계까지도 이런 강역사 측면에서 남북국으로 인식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 한 15개 정도로 의문사항을 제기를 해서 우리 역사 강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역사는 현실 강역이 있고 또 역사적 강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식민사학자들,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 또 중화 사대주의 사학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전부 다 왜곡한다고 그러는데 왜곡의 실체는 바로 겁니다.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줄이는 겁니다. 시간도 짧게 만들고 공간도 좁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초라한 역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초라하게 만들었겠느냐? 왜 초라하게 만들고 싶냐 하느냐?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의 광역을 명확하게 해놔야 될 것은 한 3가지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사라는 것은 역시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역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시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의 역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빛나는 역사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어려울 때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역사에서 이런 고난을 다시는 당해서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보고 교훈을 얻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역사여야 됩니다. 창작된 역사, 가짜 역사, 날조된 역사,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보며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강역을 반드시 복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주변국의 역사 강역 침탈은 대체로 현실 강역 침탈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저것 땅 아니잖아요, 독도. 한때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나 일본부 자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일본 제국 시절, 저기 말로 하면은 일제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조선을 먹자. 왜 먹느냐? 저건 과거에 우리 식민지였다. 따라서 우리가 조선을 먹는 것은 우리 고토의 회복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이 강역은 우리 역사 강이라는 것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아마도 중국이 군대를 진출시키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야. 그 이야기는 금방 여러분 수긍이 가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그리고
군대 진주시켜놓고 이거 우리 옛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찾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옛날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은 한사원 때 저 땅이었다 이야기겠죠. 물론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역사 강력 침탈은 반드시 현실 강력 침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역사 강력, 현실 강력 관련해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들이 필요하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이 민족이 융성하고 국가가 힘이 있을 때는 역시 대륙성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8.15 광복 이후 남북 분단이 되면서 남한은 완전히 섬나라가 되어버렸죠. 대륙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오직 해양성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인데 여기에서 대륙성을 회복하는 과정 하나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역사의 북방 광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륙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역사를 남북국 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화 사대주의 사관 또는 식민사관에서 항상 폐마하는 우리 역사에서 자학적 역사관을 극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희망도 있고 우리가 성찰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이런 그 북방 강역을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유사 역사학이라고 강단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사 역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유사 역사학, 어떤 사람이 유사 역사학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죠. 강단사학자들 우리가 주장하는 건 통설이다. 통설에 어긋나면 유사 역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자기들이 내세우는데 실증적 이론에서 통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이 발견되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거나 사료가 발견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결론이 나면은 그 통설은 도전을 받게 됐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결론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결론이 통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통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즉 민족사학자 보고 유사역사학이라고 하는 강단사학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전부 다 유사학자들이라는 것이죠. 뭐 다른 두 가지 관점도 또 더 있습니다만은도 뭐 민족사학자의 강역사 연구에 대한 반론이 있는가? 반론 없습니다. 반론. 이 사람들은 논문을 쓸 때 있잖아요. 강단사학자들은 여러분도 논문 쓰면 그러잖아요. 선행연구의 평가 머리말 다음에 다 들어가잖아요. 선행연구 평가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하고 관련된 연구를 싹 쓰고 이 연구하고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래서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 연구를 한다. 이게 선행연구를 평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선행연구에 통설에 반대되는 것은 아예 평가 자체도 안 하고 빼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문을 하는 곳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제출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논문 써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학술지에 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은 실증주의하고 실증주의 사학이고 가장 그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것이 실증주의 사학이든 간에 안 그러면은 이 학문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인 학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가치 중립적인 학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전혀 학자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강단사학자들은 있잖아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러고 통설을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부 유사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성찰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그 강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황당한 짓을 해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쓸데없이 해갖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사학자들이 누구 식민사학자들이다, 일본 제국주의 사학, 중앙 노론사관을 번뜩으니까 그럼 아니다, 누가 좋아하는 실학자들이 옛날에 다 해놓은 거다, 이런 겁니다. 실학자들이 해놨다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유명한 어떤 실학자가, 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그분 후손이 여기 앉아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떤 실학자가 해놓은 건 있잖아요. 중국 문헌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다 써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랑문이 평양에 있다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다 써놓고 거기에 반대되는 거는 다 읽어놓고 그 옆에 다 있는데 어째 그것만 빼고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써갖고 평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해놓은 것도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성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사학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갈석산이 지금 하북성 갑자기 요새는 저도 나이가 들어갖고 깜빡깜빡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슨 해인이라 거기 창녀인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산동성에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갈석산이 창녀인에 있던가 산동성에 있던가 그것과 싸우지 마라 이거지.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그 획정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다만 그것이 갈석산에 있든지 산동성에 있든지 중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그것 갖고 쓸데없이 예를 들면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성찰하는 관계에서 좋은 점은 이 민족사학과 강단사학자의 싸움은 반드시 민족사학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컨텐츠는, 맞는 컨텐츠는 민족사학자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자초했잖아요. 자기들 돈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냥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한 번만 좀 알면은 있잖아요. 그 중국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중국 사료들 원문으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료를 독점하고 있었죠. 사료 독점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이 또 제하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도 안 되죠. 전라도 천년사 자료도 해보니까 말썽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잘못한 게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문제만 제기하면 항상 터져갖고 자초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면으로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절대로 낙담할 필요 없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싸움까지 하니까 좀 피곤했습니까? 그런데 근래에는 이 시민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또 역사운동 단체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열심히 하고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구미들의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대통령 선거할 때 제대로 된 사람 찍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을 역임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고사부터 근대사까지의 모든 국경사의 주요 쟁점에 관한 부분은 오늘 30분 동안 일목요연하게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대한사랑의 3대 목표인 비전재창을 함께하면서 개막식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선창을 해주실 분은 이용욱 사무총장입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목표인 대한사랑의 목표인
끝에 한 단어씩을 3번씩 선창에 맞추어 가지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힘차게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 대한사랑 정회원 100만 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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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청소년 대한역사광복군 10만 명 양성! 양성! 셋, 대한역사문화대학원 대학교 설립! 설립!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한국제학술문화제 개막식과 첫 분과 발표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역사 광복에 대한 대한사랑 회원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바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3 대한국제학술문화제 개막식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3시부터 유튜브 채널로 계속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